중국의 동북부 지역 WHO 기준 20배에 가까운 초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얼마나 짙었는지 베이징 자금성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닷새 동안 이어진 이 스모그는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는 또 한반도로도 날아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푸른 하늘을 만들겠다며 강력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대기질은 좀처럼 나아질 줄을 모르는데요. 왜 이런 건지 강민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잿빛 미세먼지에 갇힌 베이징 자금성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 황금빛 유리기와 지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108층 중신타워도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혀버렸습니다. 공기질 지수는 베이징 234, 텐진 246, 스좌장 202, 진안과 선양도 2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보면 WHO 대기질 기준의 20배에 근접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이 석탄이라고 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석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바꾸는 이른바 메이가이치 정책에 주력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从14年就开始用天然气，包括供暖用天然气，完了这样的话，那个河北其他地方也在这样做。 정부 보조금으로 가스 보일러를 놔주는 정책인데 2017년 시행 첫 해부터 의욕만 앞세우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가스 부족 사태가 벌어져 많은 이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你们为什么不去屋里上课呀？屋里冷是吗？ 가스 수요 예측 실패의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30km 정도 떨어진 농촌 마을인 허베이성의 란난현. 이 시골 마을에 가스관 설치가 완료된 건 이번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1월 초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가스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연가스가 부족해 가스관만 설치됐을 뿐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갈탄을 사용해 밥을 짓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今年特别期待，还没通气儿，所以很失望。所以现在还在用炭供暖。希望快点通气儿吧。 중국 정부는 뒤늦은 지난 2일에서야 러시아로부터 중국 동부 쪽으로 시베리아 파워라 불리는 가스관을 하나 끌어왔습니다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호주 등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도 사들이고 있지만 저장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등 실수투성입니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허베이와 텐진, 산동, 산시, 허난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메이가이치 사업이 난항에 빠진 겁니다. 당초 1,200만 가구 개조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750만 가구 정도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스보일러로 개조한 곳에서도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정부 시책에 따라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가스 계량기를 보면 사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咱们现在是11份按万流电，就是现在能用的话吧，咱们比烧煤相比来说的贵一点儿，咱们农村也烧煤比较实惠一点儿，接受不了这个价格吧。 가스가 부족해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스보일러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가스 비용도 절반가량을 보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탄에 비하면 여전히 비쌉니다. 갈탄은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가족의 건강에도 환경에도 유해한 것을 알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중국 농촌 지역의 현실입니다. 산업용 석탄 사용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한단의 철강 공장 밀집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석탄 때문에 이곳에서는 늘 공기 중에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와 차량 등 도시 전체가 이렇게 검은 먼지로 늘 뒤덮여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철강 생산량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강제하면서 많은 군소 철강 회사를 강제 폐업시키는 등 환경 우선 정책을 써왔습니다. 3个高炉，3座高炉干了1座，原先用5天了，现在用2天就够了，你说吧，是不是？环保检查。 하지만 최근 미국과 무역 전쟁이 진행된 이후부터는 경기 둔화를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는 5% 감축 목표를 3%로 수정했고 올해엔 5.5% 감축 목표를 4%로 다시 완화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서는 아직 메이가이치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난방 연료로 옥수수대를 태우고 논이나 밭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중국의 하늘이 맑아지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은 2017년 대기질 개선 5개년 계획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했고 이제는 또 다른 5개년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베이에서 강민수입니다.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유독 힘들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난민들이 주로 오는 중동과 그들의 목적지 유럽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그리스인데요. 다른 국가들이 국경 빗장을 꼭 걸어 잠근 사이에 그리스에는 지금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해 난민의 섬이 돼버린 그리스 레스보스 섬을 송영석 순회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아테네에서 에게해를 건너 비행기로 1시간. 터키와 맞닿은 레스보스 섬이 보입니다. 유럽행을 바라는 대다수 난민들이 이 섬을 찾습니다. 난민 캠프로 가는 길에도 난민들이 보였습니다. Policeman. You believe why? So, did you fight with against fighting against the Taliban? Do you want to go to Germany? Okay. How? Germany. With the whole family. Yeah. Family. UN 난민기구가 운영하는 모리아 캠프. 바로 옆에 또 하나 캠프가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인 모리아와 달리 텐트만 빽빽합니다. 정원 3,000명인 모리아 캠프에 5배인 15,000명까지 사람이 불자 옆 올리브 나무 숲을 임시 캠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붙은 캠프 이름이 올리브 숲.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들립니다. 7 people. 7 people. Yeah. When the men and the boys go outside, after that we can't sleep. 올리브 숲은 모리아 캠프와 단절돼 있지만 두 캠프 난민들은 철조망에 난 구멍으로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둔 정식 캠프와 임시 캠프는 보시다시피 화장실의 질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모리아 캠프 안엔 생활용품과 먹을거리를 파는 시장, 이발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숲 난민들까지 편의시설을 함께 쓰다 보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For bathroom problem, for restroom problem, there is not hospital. 석 달 전 화재를 겪고 나선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난민이 촬영한 당시 영상. And so she was there? Yeah, she was there. In here. 2 babies, 2 women. One mother and one grandmother. 화재 참변은 캠프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난민들의 시위를 촉발했고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 이슈가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출신이 대부분인 난민들 모두 터키를 거쳐 이곳에 왔습니다. 국경 쪽으로 1시간 남짓 달리자 터키가 보입니다. 저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광활한 땅이 바로 터키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바닷길을 건너온 난민들이 버리고 간 흔적들을 섬 해안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게해가 가른 직선 거리는 6km. 이 좁은 해협이 난민들에겐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국경지대 쓰레기 매립장. 난민들이 버린 구명조끼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조끼 하나하나에 난민들의 애환과 그리스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까지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캠프에서 최소 8개월을 버텨야 그리스 본토에 갈 수 있습니다.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유럽 각국이 난민을 받지 않겠다며 국경 통제를 강화하자 유럽의 관문 그리스도 본토행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레스보스 섬 체류 난민이 급증한 이유입니다. The refugee coming from the Turkey Yes. still coming. Yes, still every day, yes. Our solution is to build more spaces. 캠프를 나와 레스보스 시내로 향했습니다. 난민 캠프를 출발해서 1km 정도 걸어 내려와 봤습니다. 음식점마다 관광객들로 왁자지껄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공존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난민들이 갈망하는 삶이 있는 곳, 캠프 밖 외출이 자유롭다 보니 부둣가와 공원 등 관광객 차지였던 장소마다 난민들로 넘쳐납니다. A lot of tourists stop. You'll see all of them outside. They're afraid there are too many people, different cultures. 시내에선 인출기에 돈을 찾는 난민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난민들은 유엔 등이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생필품을 사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난민 신청을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돈 없이 지내는 난민들도 많습니다. 3 hours. 3 hours. Yes. No bus. No money. 난민의 섬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그리스 정부는 최근 난민 캠프를 수용소 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캠프에서 본토로 보낼 난민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본토에 가면 삶이 나아질까? 아테네 자선단체에서 영어를 배우고 합숙을 하는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북유럽으로 가고 싶었지만 난민을 받지 않아 그리스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에 온 지 짧게는 2년에서 4년 이상 돼 정식 난민 지위도 받았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지 만 2년이 지나면 지원금도 끊기는데 아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خودی کشور دولتش اینه پوکیده‌است اقتصادش اکونومی 그리스 재정 위기 때 버려진 이 아파트는 단지 전체를 난민들이 점거해 살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된 난민들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전역의 난민 신청자만 약 7만 명. 한때 난민 문제를 이슈로 띄웠던 유럽의 지도자들도 그리스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말뿐인 약속 외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I feel that it's a refugee crisis that never ended. The media stopped reporting about the refugee crisis, but people stopped talking about it. 더 이상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레스보스에서 송영석입니다. 지난 5일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무려 80만 명이 모이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학교도 문을 닫았는데요. 최근에는 정유 노조들까지 파업에 가세하면서 물류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자영 PD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12월 5일 프랑스에는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기차가 대부분 멈추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지하철역도 굳게 닫혔습니다. 이른바 총파업이 시작된 겁니다. 대신 이날 전국의 거리는 파업에 참여한 수십만 인파가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사와 소방관, 국공립병원 의사, 국영철도와 항공사 직원 등 교통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입니다. 12월 5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는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생업을 모두 멈추고 거리로 나온 프랑스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의 이슈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편 때문입니다. Mon désaccord de la politique actuelle que M. Macron veut appliquer au niveau de nos retraites, veulent tout détruire juste pour des histoires d'argent.
현재 프랑스의 연금 제도는 직업군별로 총 42개에 달합니다. 연금의 수령 시기와 지급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한 연금 제도를 만들고 연금 수령의 기준을 현행 최고급여에서 평생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연금 액수는 향후 포인트의 가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D'ici 2050, le nombre de retraités par rapport aux actifs va augmenter d'environ 25%. Le projet vise à baisser le niveau des retraites d'environ 20%. Que les retraites baissent parce que la valeur du point va pouvoir baisser. 연금 액수뿐만 아니라 62세가 기준인 은퇴 연령도 변화가 생깁니다. Vous avez un âge pivot, 64 ans, et donc si vous partez à 62 ans, vous avez une pénalité, qu'on appelle en France une décote, et donc vous perdez 14% du montant de votre retraite. 정부의 연금 개편안대로라면 특히 급여가 적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은퇴 연령이 64세로 늦춰진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총파업 시위 현장에서 몇 년 전 은퇴했다는 로렁스 씨를 만났습니다. 퇴직자인 그녀가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올해 63세인 로렁스 씨는 보조교사와 청소부, 간호사 등으로 총 44년을 일하고 만 60세에 이른 은퇴를 했습니다. 그녀가 한 달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총 1,538유로, 약 200만 원입니다. 프랑스 평균 연금 수령액인 1,472유로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Parce que je suis en bon état de santé, je fais beaucoup dans les loisirs, je fais beaucoup de randonnées, je vais au cinéma, je vais aux expositions artistiques. 파리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넉넉한 연금은 아니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는 로렁스 씨. 그러나 연금 개편으로 은퇴 연령이 늦춰지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Les gens qui travaillent à l'hôpital font des métiers pénibles. On travaille la nuit, le jour férié, la garde, la maladie, la mort. C'est une pénibilité. Si on allonge à 64, 65, 66 ans, ils vont être plus malades, plus handicapés et plus en invalidité. 현재 직군별 연금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면 업무 강도가 높은 직업군은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Donc un pompier peut partir à 57 ans. Aujourd'hui, c'est remis en cause et donc c'est pour ça qu'on est là pour pouvoir garder cette pénibilité parce que qui reflète une certaine pénibilité dans notre travail. 4년차 교사로 시위에 참가한 사무엘 씨는 1,800유로, 약 230여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는 납입금에 따라 연금을 받는 포인트 제도가 사회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Non seulement on ne sait pas du tout le montant de la retraite quand on l'aura, parce qu'on peut jouer sur la valeur du point. Dans le domaine des retraites, l'égalité n'est pas une bonne chose. Ce qu'il faut, c'est la justice. Parce que dans les métiers, nous ne sommes pas tous à égalité. 현재 프랑스의 실질 은퇴 연령은 60.5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연금의 기존 소득 대체율은 그중 상위인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한 차례 연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거센 저항과 장기간 파업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습니다.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지만 그 여파로 다음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오랫동안 프랑스 정부의 과제가 된 연금 개편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Cette réforme en profondeur est indispensable. Elle n'a été que trop reportée. 지난 11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의 76%가 현행 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64%는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반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은 46%에 달했습니다. 연금 개편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Je pense, vu le climat social actuel,
avec tout ce qui se passe et tous les débordements, je pense qu'il sera obligé d'appliquer cette réforme. Économiquement, la France se portera mieux. Le régime de retraite actuel me semble pas trop mal puisque c'était les 10 meilleures années qui étaient retenues. 지난 11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연금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Je voudrais dire que cette réforme, cette refondation n'est pas une bataille. Le temps est venu de construire un système universel de retraite. Nous allons devoir inciter les Français à travailler plus longtemps. 노동계의 거센 반대 여론을 고려해 일부 항목에서 양보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La possibilité aux personnes qui exercent des métiers usants de partir 2 années plus tôt que les autres. Cela bénéficiera directement, par exemple, aux infirmiers et infirmières de la catégorie A qui travaillent de nuit.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큰 실망을 드러내면서 오는 성탄절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연금 개혁이 이 거센 반대를 뚫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마크롱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PD특파원 김자영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해안 마을이 바닷물에 잠기고 마을 중간에 있던 불교 사원도 마치 섬처럼 변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해안 침식 현상 때문인데요. 태국 해안의 4분의 1이 이렇게 침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안 침식을 막고 해변을 되살리려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방콕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방콕에서 남쪽으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한 해변 마을. 바다에 둘러싸여 마치 섬처럼 보이는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바다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떠 있는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지을 때는 마을 한가운데 있었지만 해안 침식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섬처럼 변했습니다. 사원 앞에 세워졌던 전봇대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สมัยก่อนก็จะมีชุมชนมีโรงเรียนตอนนี้พอพื้นที่ถูกกัดเซาะเนี่ยชาวบ้านก็ย้ายหนีโรงเรียนก็ย้ายหนีมันก็เลยเหลือแต่วัดอยู่ในทะเล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바다 쪽으로 방파제를 쌓았지만 이미 사원 건물 곳곳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사원 건물들은 물이 수십 센티미터씩 차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 3미터씩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새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이곳은 사원 본당으로 쓰던 건물인데요. 이 건물 아랫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지금은 뒤쪽으로 새로운 본당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물을 피해 육지 쪽으로 이사를 했지만 주지 스님은 사원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사원까지 옮겨가고 바닷물이 차면 나중에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혀질 것이라는 게 사원을 옮기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คือมีเราก็ไม่ได้มาอะไรตรงนั้นนะโยมมันก็ยังอยู่ได้ถ้าเกิดทุกคนย้ายออกหมดวัดเนี่ยย้ายออกไปคนสื่อต่างประเทศจะรู้ไหมว่าแถวที่เนี่ยมันมีเหตุการณ์แบบนี้เกิดขึ้น 해안선이 마을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 전. 지금은 500m 안쪽까지 해안선이 후퇴했습니다. 마을 안에 있던 도로는 거의 물에 잠겨 수상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마을 안을 돌아다닐 땐 차가 아닌 배를 타야 합니다. 집도 물 위에 짓는 수상가옥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마을 학교도 육지 쪽으로 몇 차례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은 이 학교 건물도 물이 차는 것을 막기 위해 지면에서 기둥을 세우고 지었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바닷물이 점점 들어오면서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마을 인구가 1000명 이상 됐지만 지금은 4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속 육지 쪽으로 이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แล้วก็3ปี4ปีล่นครั้งหนึ่งจากการกัดเซาะชายฝั่งจนปัจจุบันเนี่ยบางคนเนี่ยถอยล่นมาแล้วก็ปลูกสร้างบ้านมากที่สุดประมาณ11ครั้งอย่างตัวผมเองเนี่ยก็ประมาณ3ครั้ง 해안 침식의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도시화와 해안 개발 때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전체 해안선의 4분의 1인 약 700km가 심각한 침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최근 30년 동안 해안 침식으로 사라진 해변이 서인도 제도의 IT 면적만큼이나 됩니다. 해안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던 자연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해안 침식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ในสมัยก่อนนะครับป่าโกงกางมีค่อนข้างเยอะแต่เกิดจากปัญหาการกัดเซาะชายฝั่งที่มันลดลงหลังจากนั้นนะครับที่ป่ามันหมดเนี่ยก็จะมากัดเซาะชุมชน 바닷물 속에서도 잘 자라는 맹그로브 나무는 파도에 의한 토양 침식을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맹그로브 숲은 새우 양식장과 염전 개발, 호텔 건축 등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เมื่อประมาณปี 2530 นะฮะในช่วงนั้นแหละที่เราป่าโกงกางเราลดลง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เพราะว่ามีการทำนากุ้งนะครับ 유엔과 태국 정부 조사 결과 1961년부터 2000년 사이 태국 해안에 있던 맹그로브 숲의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맹그로브 숲을 보존하고 되살리기 위해 태국 해안 곳곳에서는 맹그로브 나무 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대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허리까지 빠지는 갯벌에서 어린 맹그로브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This tree will save the beach. You know, if like we don't have this tree, like they're gonna, how do you call? They're gonna try to eat more land. 대대적인 맹그로브 나무 심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 부분 사라진 숲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มันไม่ใช่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ของคนคนเดียวในหนึ่งประเทศหรือว่าคนคนเดียวในหนึ่งจังหวัดหนึ่งชุมชนแต่มันเป็น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ของทุกคนในโลกนี้ที่จะช่วยดูแลสิ่งแวดล้อมของพวกนี้ค่ะ 기후 변화와 개발 후유증으로 사라져가는 해안을 되살리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유석조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최근 안타까운 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어떤 지역을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딘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 여기에 재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호주 동남부에선 2달 넘게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곳이 넘는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니까 6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요. 또 그리고 가옥이 1000채가 넘게 소실이 될 정도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00곳이에요? 그럼 네. 100곳이면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요. 바로 뉴 사우스 웨일스주인데 여기에는 호주의 인구가 워낙 많이 몰려 살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게 오페라 하우스, 그 시드니가 있는 곳이죠. 호주는 사실 우리 교민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요. 관광객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서 우려가 되는데요.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호주 산불 피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타라마라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과는 좀 더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도 산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질이 매우 안 좋아져 뿌옇고 공기 중에서도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공기질 수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평소 대비 11배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매우 심각합니다. 외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진화가 어렵다는 점인데 현지에서도 걱정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드니 북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보 발령도 내려진 상태이고 일부 지역은 대피하기에도 너무 늦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NSW주 9개 지역에서는 불사용을 전면 금지 지침이 내려졌고 시드니에서는 단수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진압이 완전히 돼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주라고 하면 맑은 공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 하늘색 처음 본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갖고 숨이 탁탁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화재로 시드니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베이징보다도 3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화재 지역에서 날아온 이 바로 검은 재가 시드니 해변까지 아예 이렇게 검게 물들일 정도라니까
자칫하면 그 주변에 식수원까지 오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피해를 입는 건 사람들만이 아닌 것 같아요. 호주가 또 코알라로 굉장히 유명한데 산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코알라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야생 코알라, 이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귀여운 마스코트잖아요. 그런데 코알라 서식지의 80%가 불에 타버렸고요. 그리고 1000마리 가까운 코알라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선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코알라가 있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코알라에 산불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다가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 옷을 벗고 구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봤어요. 그 코알라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코알라 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근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락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더 큰 피해 없이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크리스티안이 준비했죠? 네, 저는 세계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던 미국 애틀랜타로 가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직접 준비하신 거구나. 어울려요.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 네, 바로 지난주 일요일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90명의 국가대표들이 세계 최고의 미인의 자리를 놓고 대결을 했는데요. 올해 우승은 바로 남아공이었습니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should be teaching young girls today? It's leadership. It's something that has been lacking in young girls and women for a very long time, not because we don't want to, but because of what society has labeled women to be. I think we are the most powerful beings on the world, and that we should be given every opportunity, and that is what we should be teaching these young girls, to take up space. Thank you. 멋있다. 다시 봐도 소름 돋아요, 진짜. 네. 사실 저는 조지빈이가 아까 말할 때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 그걸 리더십 얘기할 때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지빈이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바로 남아공 출신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아직도 이 인종차별주의의 그 유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렇게 흑백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게 남아있어요. 또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횟수가 하루에 100건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성 인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성의 참여 그리고 여성이 변화의 주체라고 말했을 때 그런 측면이 멋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미인 대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 최근 개최된 미인 대회 중에서는 여성 신체 사이즈를 공개를 하지 않거나 수영복 대신 운동복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히잡을 쓰고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배경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움의 다양성을 보여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관한 소식 알아봤고요. 마지막 소식 알려주시죠. 네, 미국 대선이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왔죠. 네.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대선에서 네. 또 주목받고 있는 곳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헐리우드인데요. 저분이 아리아나 그란데 그 가수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 가수 지금 설마 그 선거에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헐리우드 스타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이 해리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 바로 경선을 포기해버렸는데 해리스의 유명 지지자들 이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뭐 지지자 많아지면 좋은 거긴 한데 유독 이렇게 미국 정치인들이 할리우드 스타들한테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할리우드 스타들은요, 그냥 단순히 표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 영향력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이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평소에는 뭐 정책 소신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해 정책 발언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얘기를 하자마자 유권자 등록 수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 18세에서 24세까지 젊은 인구들이었거든요. 옛날에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 덕분에 100만 표 이상을 얻게 해줬다고. 그런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헐리우드 스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군가를 알면 약간 향방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까지는 뭐 아닐지 몰라도 네네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핫하게 떠오른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바로 신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인데 부티지지를 후원하는 이 대표적인 배우가 바로 샤론 스톤입니다.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What do you think about Buttigieg? I think he is such an elegant, rounded person, and I think he has a big future in politics. 여기다가 뭐 게스 펠트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이 후원하는 행사까지 네. 열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어때요? 지지하는 스타들이 있나요? 네,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셨던 대통령 후보 출마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에 바로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헐크로 유명한 바로 마크 러팔로우 같은 경우에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크의 사랑,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워런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요. 제인 폰다도 워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배우 톰 행크스, 그리고 맷 데이먼은 바이든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이랑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공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대놓고 밝히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따져봤더니요. 1950년대로 거슬러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정치적으로 이 수세에 몰려있던 메카시 의원이 미국의 공산주의자와 소련 스파이가 숨어서 활약하고 있다. 내가 그 명단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군지 찾아내려는 광풍이 불었고요. 오죽하면 이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의회까지 밀려 나와서 누가 과연 정말 소련 스파이인가까지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지명을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작전을 쓴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개인적 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탄압받았던 과거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과거를 다시 맞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내 소신이 있으면 정말 당당하게 밝히고 대중에게 평가를 받겠다. 어떻게 보면 소신을 더 밝히는 문화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성장해 왔던 거죠. 네,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정치 참여까지 이번 주 화제가 된 세계 뉴스들 알아봤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뉴질랜드 북섬 동부 해안에 위치한 화이트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명피해 소식까지 들리다 보니까 듣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실 휴화산은 이렇게 연기 나오는 모습 정도는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무서운 정도인데 저기 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뉴질랜드 현지 교민을 좀 연결해서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타임즈 임채원 편집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이트섬 화산 폭발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사람들이 많이 놀란 상태이고 이곳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이번 재난을 지속적으로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던데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12월 9일 여기 시간으로 2시 11분경에 뉴질랜드 북섬 동부 해안에 있는 화이트섬에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분출 당시 섬에는 관광객이 47명 있었는데 현재는 8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28명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섬이 원래 유명한 관광지였던 건가요? 이 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해양화산으로 매년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우 인기가 많은 관광지입니다. 이 섬에 가면 마치 화성이나 달행 간 듯한 느낌이 들어
일부러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관광지긴 하지만 지금 화산인 거잖아요. 충분히 어떤 네네. 화산이 폭발할 조짐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전에 경고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그냥 관광이 진행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6주 전부터 이산화탄가스와 화산 진동이 2016년 최근에 있었던 화산 분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관계당국은 한 달 전에 화산 폭발 경고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고요. 화이트섬 관광 웹사이트에는 항상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방문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산 폭발 경고가 한 달 전쯤에 있기는 했으나 이게 정확히 언제 터질지 예측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를 예측할 수 없었나,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활라산은 각국에서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4, 5년 전에 화이트섬을 방문해서 그 장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봤는데 그때 그 분화구 안쪽에서 물이 끓고 있고 또 그 장소는 특이하게 유황이 땅에서부터 기체 상태로 나와가지고 지표면에 황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화산이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지난 12월 9일 날 폭발적인 분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멕시코 생각났어요. 지난 2000년 멕시코 포포카테페틀이라고 하는 그 화산이 있는데 폭발해서 5만 명의 대피를 하게 됐었어요. 저는 그때 그 아주 멀리 있는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멕시코 시티에 살고 있었는데 멕시코 시티까지 그 화산재가 왔었어요. 진짜. 날아왔어요. 그럼 사실 뭐 뉴질랜드 화이트섬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 멕시코 화산 폭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 유난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화이트섬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은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은 불의 고리 내에 위치하는 그런 화산이고 이런 불의 고리는 전 세계 활라산의 80%가 위치하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90%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불의 고리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불의 고리가 있는 판의 내부에 위치를 해 있죠. 또 백두산이 있기 때문에 이 활화산이라서 백두산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측을 하신 거죠. 백두산에 맨 처음 간 거는 1991년도에 처음 백두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첫 느낌이 이 화산체는 굉장히 젊은 화산체구나. 그리고 산 위에 식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폭발을 일으킨 화산에서 볼 수 있는 부석들이 여기저기에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천지 칼데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외국의 그 칼데라들은 원형에 가깝거나 타원형인데 이건 여러 개가 뭉쳐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이 여기서 한두 번의 화산 활동이 있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의 화산 활동이 있은 그런 화산이구나.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 화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활동 안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 어떤 그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최근의 그 영국과 북한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백두산 지하 마이너스 5km, 그 마이너스 10km 밑에 마그마 방이 존재한다는 그런 국제 저널에 보고된 사항도 있고 현재 지열지대도 있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백두산은 현재도 불안정한 상태고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실제로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백두산은 946년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과거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있었던 화산 활동 중에 가장 큰 화산 활동이 백두산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오면서 마지막 화산 활동이 1903년에 있었습니다. 백두산이 1000년 전에 폭발적으로 분화했을 때 그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진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그 원자폭탄 약 16만 개가 일시에 터져서 나온 그런 에너지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6만 개요? 예, 16만 개. 그래서 이제 충격적이네요. 네. 백두산에서 터져 나온 화산재가 그 백두산 화산 주변에는 물에 둥둥 떠는 돌인 두석이 한 74m 정도 현재 남아 있고요. 예, 동해에서 시추를 하면은 동해 2,000m, 3,000m 되는 바닷속에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가 한 10cm 정도 쌓여 있습니다. 네. 캐나다와 미국을 돌아가지고 그린랜드 빙하에서 와.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가 체크가 됐습니다. 예, 그때 나온 이제 분출물의 양이 최소 100세제곱킬로미터에서 많게는 150세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어떤 분출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00세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 건지.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우리 남북한을 합친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 넓이를 무려 50cm 두께로 화산재로 덮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1815년도에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동쪽에 있는 탐보라 화산이 폭발적인 분화를 했는데 분출물의 양은 100세제곱킬로미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816년에 유럽에 기근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북미 캐나다 쪽에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1816년은 지구상에서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시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경제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백두산 이 화산이 만약에 폭발해서 화산재가 이 남한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요. 남한 쪽에서 농작물 피해만 무려 11조 원까지도 최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백두산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10층이 넘는 건물의 경우에는 지진 피해까지도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막아봐야 할 텐데요. 사실은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예측하기가 가능한가요, 이게? 예, 현재의 첨단 기술로 어떤 화산에 대해서 정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지진, 지표 변형, 그다음에 화산가스의 변화, 마그마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에 분화가 가능하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에나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다른 것보다도 백두산 화산에 대한 남북한 공동 연구, 국제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화이트 섬의 화산 폭발과 또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잦아진 자연재해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죠. 전 세계가 모두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